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한 모래폭풍이 발생해 중국 전역을 덮쳤습니다. 이 모래폭풍과 미세먼지는 오늘 낮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오늘 새벽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인사이트호는 앞으로 지진 조사와 온도 측정 등 화성 내부를 탐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북미 지역에서 14,000여 명을 감원하고 일부 공장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 파산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력 감축입니다. 전역을 2달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다친 동승자를 현장에 놔둔 채 자리를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 쳐다보기가 좀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황사 가운데 일부가 오늘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가뜩이나 어제부터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더해서 중국발 모래까지 하늘을 뒤덮게 생겼습니다. 이번 황사의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중국 현지의 영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중국 전역을 덮치면서 곳곳의 도시들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로 높이 100m의 모래 폭풍이 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모래 폭풍은 불과 10수분 만에 깐수성의 도시들을 하나하나 집어삼켰습니다. 대낮인데도 해가 가려져 가시거리가 채 10m가 되질 않습니다. 차량 대부분이 멈춰섰고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오요, 그래 펑다다. 차도 펴도 타. 오요, 나도 가보자. 에이. 모래 폭풍이 발원한 신장 지역에서는 강한 모래바람에 돌이 날리면서 자동차의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好好，你先等一会儿，我马上就赶到了。 출동했던 경찰관의 주머니에서 쏟아져 내리는 모래는 폭풍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모래 폭풍은 편서풍을 타고 중국 대륙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미 베이징도 모래 폭풍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때 아닌 겨울 황사까지 겹치면서 베이징의 공기질은 최악인 6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모래 폭풍은 오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중국발 오염물질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국발 황사,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한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미세먼지 플러스 황사,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몸에 해로운 만큼 나오실 때 꼭 다시 한번 마스크 챙기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내 미세먼지가 현재 축적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오후부터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지겠습니다. 여기에 서쪽 지역에서는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으로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있습니다. 해남은 가시거리가 30m까지 좁혀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3.8도, 대구 1.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대전 15도, 광주, 대구 16도로 평년 기온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비핵화 정상 외교를 위해 해외로 출국합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입니다. 특히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남이 예상되고 있어 중요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5박 8일간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번 순방은 비핵화 촉진을 위한 정상 외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기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달 만에 다시 회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로 전망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는 막판 비핵화 정상외교인 셈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의 정상외교는 북미,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양주 지역에 걸쳐 다변화, 다원화되며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핵화 협상은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답보 상태이고 고위급 회담도 한 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한미 두 정상이 만나 비핵화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비핵화 일정뿐만 아니라 연내를 목표로 추진한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답방을 하는 게 좋을지 그 뒤에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내 답방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북한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정상과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남아공 정상과도 낭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몇 시간 전에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인사이트-5의 성공적인 착륙 전 과정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는데요. 긴장 속에 펼쳐진 7분여간의 착륙 과정을 조빈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4시 54분, 인사이트-5가 화성에 내려앉는 순간 Touchdown confirmed. 긴장 속에서 지켜보던 나사 연구진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That's trick. They got it. Oh, no. 인사이트-5가 수집한 탐사 데이터를 지구로 전달하게 될 소형 쌍둥이 위성 마르코도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You can see that really is debris. And there's the horizon back there, the bluish sky. That's part of the lander deck on the front left. 2012년 8월 화성에 도착해 탐사 임무를 수행 중인 큐리오시티 이후 6년 만에 쾌거입니다. 비행 추진체를 분리하고 대기권에 진입한 후 착륙하기까지. 그동안 15대의 탐사선 가운데 8대는 착륙에 실패했을 정도로 어렵고 중대한 고비를 인사이트-5는 무사히 견뎌냈습니다. 과거 화성 탐사선이 주로 화성 지표면과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면 인사이트-5는 내부 탐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1.8m 길이의 로봇팔을 이용해 행성 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하 5m까지 자동으로 파고 들어가는 못에 열 감지기를 달아 행성 내부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나사는 이를 통해 제2의 지구 후보지로 꼽히는 화성에서 인간의 정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제조업체의 대규모 인력 감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업체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인데 북미 사업장에서 인력을 14,000여 명 줄이고 공장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북미 지역에서 14,000여 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무직 8,000여 명, 생산직 근로자 6,000명이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공장 5곳도 문을 닫습니다. 주로 내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를 중단할 자동차 생산 공장이 폐쇄됩니다. GM 측은 대규모 인력 감축 등으로 내년 말까지 6조 7천억여 원을 절감해 미래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will reinvest $6 billion a year in savings into electric cars, development of self-driving vehicles for the future. So we have to shift. 이번 구조조정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2009년 GM의 파산 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노조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They're the best workers in General Motors, and this is the reward they get. They want to herd them in like a bunch of cattle in a lunchroom and tell them they're not going to have a job in a year. 아메리칸 퍼스트를 표방하며 제조업의 미국 회귀와 일자리 창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체의 첫 대규모 인력 감축 발표에 현지 언론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GM의 구조조정이 경기 하강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기업의 체질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KT 통신고 화재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주말 사이 거의 재난 수준의 혼란을 겪었죠. 첫 일상을 맞은 어제 일부에선 불편함이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큰 고비는 넘긴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KT 통신장애로 주말 대목을 놓친 초밥가게. 인터넷 주문은 정상화됐지만 유선 전화는 여전히 불통입니다. 인터넷 주문만 되고 지금 전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죠. 뭐 언제 저게 이제 개통이 된다,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후폭풍을 겪이는 배달 대행 업체도 마찬가지.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평소 매출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주문량으로 봤을 때는 3분의 2 정도는 복구가 된 것 같아요. 홀 수로 따지면은 그래도 많이 줄었죠. 통신대란의 생채기는 공공기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청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 40여 대는 사흘째 먹통입니다. KT는 무선망과 유선망의 대부분을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에선 장애가 계속된 겁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금융거래나 병원 진료, 민원 서류 발급 같은 업무에선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결제도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그렇다고 놀란 가슴이 완전히 진정된 건 아닙니다.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통신이 안 되는 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어서 외롭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좀 무서웠어요. 주무부처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을 불러 모았는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군기잡기 성격이 강했습니다. 통신 3사가 재해나 유사 시에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KT가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군에서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합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 9월 24일 새벽 서울 서초대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26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와 부딪히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5살 이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 조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구형 승용차다 보니까 에어백이 운전석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조모 씨는 찰과상 정도로 해서 사고가 났었고. 조 씨는 사고 직후 다친 이 씨를 현장에 놔둔 채 구조 신고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선 운전면허도 없는 이 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CCTV 분석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2차 진술 때까지도 부인하다가 3차 진술 때 에어백, 혈흔, 타액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전역을 2달 남기고 휴가를 나온 해군 병장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낸 조 씨와 경기도에서 술을 마신 뒤 강남역까지 조 씨의 차를 타고 갔다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정말 그때 그거 보고 울었어요. 집에서 뉴스 보면서. 그러니까 증거가 나온 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경찰은 조 씨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술 취한 20대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 뒷좌석에 다친 동승자를 놔둔 채로 사고 수습을 마무리하는 바람에 이 부상자가 차 안에서 8시간이나 방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잠시 뒤 순찰차와 119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차를 운전한 26살 김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였습니다. 조수석엔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 조수석 쪽이 거기 가드레일에 부딪혀갖고 좀 변형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냥 그 정도 환자 내려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을 수습하고 차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임시 주차돼 있던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8시간 만에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다른 부상자가 발견됐습니다. 22살 여성 부상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경 일부가 손상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아한 점은 사고 당시 구조된 남성 2명이 다친 여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운전자 김 씨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당국 모두 운전자와 친구의 진술만 듣고 차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19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몇 명이 탔었냐. 2명이 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은 그거 믿고 이제 사고 처리하고 이제. 경찰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운전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친구 김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충남 태안의 해수욕장에서 불에 탄 승용차 짐칸에 시신 한 구가 실려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서 노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범희 기자가 사건 사고를 종합했습니다. 승용차가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 태안군의 해수욕장에서 50살 최모 씨의 차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는 완전히 불에 탔고 뒤쪽 짐칸에선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 역시 불에 타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숨진 사람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강릉에선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71살 이모 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과 119 구조대는 물에 빠진 사람이 더 있는지 수색하고 있지만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항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차가 바다에 빠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에선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개진 두 승용차, 구조 작업이 벌어집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대형 할인점 주차장 진입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해 뒷차를 덮쳤습니다. 경찰은 앞차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내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대상을 기존보다 대폭 늘렸는데요. 24만 명가량의 자영업자가 연간 214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현욱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은 연매출 5억에서 30억 원 사이, 이른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됩니다. 연매출액 10억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평균 2.21%에서 1.6%로 5억에서 10억 원 이하는 2.05%에서 1.4%로 인하됩니다. 인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약 24만 명, 연간 5,200억 원으로 가맹점당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산입니다. 규모가 큰 가맹점이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2% 수준인 연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2에서 0.3%포인트 인하해 평균 1.94%인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카드사의 접대비나 광고비 등 가맹점 부담이 부적절한 항목을 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배송 비용 하락과 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정은 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현된다면 연매출 3억 8천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당정은 이번 조치가 카드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카드사의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네, 중소상인단체들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반기고 있지만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덜 받고도 수익은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주던 부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이것만 나눠주겠다고요. 카드사 노조는 정부의 계산대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도저히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카드사들이 적자에 빠지고 결국 대량 해고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면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는 올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가맹들이 이 수수료 발표를 보고 또 카드사들 옥죄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카드 산업 자체가 말살될 수 있다는.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덜 받고도 수익을 내기 위해선 결국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제공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의 각종 부가 서비스 혜택 규모는 5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카드사들이 받는 연회비의 7배를 넘습니다. 정부도 이 비용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카드 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신용카드에 대한 어떤 꼭 사용해야 되는지 메리트가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인하는 환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협상권이 있어야 한다며 단체 협상권을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400조 원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가 또 멈춰섰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발생한 4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다 심사를 잠정 중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사 기간이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더 빠듯해지게 됐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를 위해 닷새째 예산 소위를 열어온 국회.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4조 원의 세수를 채울 방안을 거듭 요구해오던 야당은 어제 오후 6시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대신 세출 삭감 총액을 적은 종이 한 장을 내놓은 게 전부라며 심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빚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저희 야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예산심사 파행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습니다. 재가동이 되도록 하시려면 정부가 결손을 초래한 이 4조의 예산안 구멍에 대해서 어떻게 메꿀 것인지 안을 가져오시기를 촉구합니다. 야당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도 맞불을 놨습니다. 세입 조정안도 확정되지 않았고 감액 심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폐지한 것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고의적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밖에.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휴일도 없이 심사를 이어가던 예산 소위가 중단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오늘 바깥 활동하신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오후가 되면 대기질은 더욱 나빠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낮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또 나타나겠습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도 짧지만 이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켜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원주가 0.1도, 안동 영하 1도로 내륙 지역은 다소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대전 15도, 광주, 대구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의 4도에서 5도가량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도 추워지겠고요. 미세먼지도 해소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이 대량으로 뿌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작위로 발송된 건 아니고 주로 전직 대사라든가 외교 전문가들에게 이 메일을 보냈는데 누가 왜 그런 건지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중순 대학에 재직 중인 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청와대 안보실 권희석 비서관 명의의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로 밀어 별 의심하지 않고 열어봤더니 모 대학 행사에서 발표할 발표 내용 자료로 대외비에 속하니 보안에 신중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와대 비서관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메일은 발송은 물론 첨부된 파일도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첨부된 문건의 제목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북핵 문제 등으로 전문가들이 별 의심 없이 열어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비서관은 실제로 학술 행사에 참석했지만 자료를 배포하진 않았다는 게 대학 관계자 증언입니다. 문제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메일이 전직 대사와 외교안보 전문가 등에게 대량으로 발송됐다는 것인데 실제 해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외교안보 부처에 자문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만큼 실제 이들에 대한 해킹으로 이어졌을 경우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측은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수억 원을 사기당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 돈 어디서 나온 건지, 그 여성에게는 왜 준 건지 이 출처와 용도를 캐기 시작한 겁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이 사기 행각을 벌인 건 지난해 12월. 윤 전 시장은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두 곳에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추가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전 시장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피해액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함께 대가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경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정치적 대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공천이 쉽지 않자 보험 성격으로 부탁을 들어줬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범죄의 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가 자녀 문제로 어렵다고 해 돈을 보낸 것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어제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해서 2시간 넘게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우리 공군기가 긴급 발진을 했는데도 보란듯이 채공을 이어갔고 정부는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한 시각은 어제 오전 11시쯤. 제주도 서북 쪽에서 처음 진입해 38분 후 동쪽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12시 43분 포항 동남쪽에서 카디지에 다시 진입하는 등 어제 하루 3차례에 걸쳐 카디지를 침범했다 오후 3시 53분쯤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머문 시간은 2시간 10여 분. 비행 경로와 채공 시간이 의도적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F-15K와 KF-16 등 10여 대의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감시와 경고방송 등 전술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과 외교부는 주한 중국 무관과 참사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군사적 목적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중첩되는 만큼 가급적 이 구역에선 전투기 운용을 서로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에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지를 침범하는 등 올 들어서만 벌써 7차례에 걸쳐 중국 군용기가 침범하고 있어 중국 군 당국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네, 냉각된 한일 관계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일 외교 갈등을 해결해 보겠다며 방일 가능성을 내비친 강 장관에게 이런 발언을 했을 정도니 일본 정부 분위기가 현재 어떤지 짐작이 갑니다. 도쿄 나시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간 외교 갈등 문제를 논의하러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외무상이 마뜩치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자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강경화 장관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 지금 일정이 잡힌 것은 없지만 일본 방문을 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고노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결의문에는 한국의 결정에 대해 가장 강한 분노를 표명하며 비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영토와 권익에 대한 침해라고 강변하면서 더 이상의 침해와 도발은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네, 영화 마지막 황제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등으로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이탈리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현재 시각 26일 77세를 일기로 로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오랜 기간 투병해온 베르톨루치 감독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며 20세기 후반 스크린을 수놓은 영화 거장이 무대 뒤로 사라졌다고 추모했습니다. 베르톨루치 감독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운명을 그린 마지막 황제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9개 주요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25일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규모 6.3의 강진으로 2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구호당국과 이라크 언론들에 따르면 이란 서부 케르만샤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이라크 북서부에서 적어도 2명이 숨지고 두 국가를 통틀어 7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1년여 전인 지난해 11월 규모 7.3의 강진으로 600여 명이 숨지고 만여 명이 다친 곳이어서 이번에 또 강진이 발생하자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됐었습니다. 해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고래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죽었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고래들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국 안락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환경보호부는 어제 스튜어트 섬 메이슨베이 해변에서 고래 145마리가 모래톱에 걸려 떼죽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고래들이 해변으로 왔다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한 해 평균 85차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의 유력 후보지였던 토지를 불법으로 거래해서 돈을 챙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에 적발됐는데 확인된 불법 수익만 수십억 원대에 이릅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서부의 농촌 지역입니다. 한때 제주 제2공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곳입니다. 입지 발표 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2공항 최종 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발표됐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는 입지 발표를 반년 앞두고 이 일대 밭과 임야 등 4만 제곱미터를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은 5필지였습니다. 김 씨는 이 땅을 14필지로 쪼갠 뒤 되팔아 차익으로만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용불량자인 58살 이모 씨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이 씨에게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7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토지 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회피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명의로 매도를 하면 신용불량자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신용불량자 이 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당국이 고발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긴 한편 불법적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며칠 뒤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참석을 하는데 현지 분위기가 영 뒤숭숭합니다. 축구 경기장 안팎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또 국영항공사는 파업을 벌여서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었습니다. 보도에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공항의 항공사 발권 창구가 텅 비었습니다. 국영항공사 2곳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초에 이어 현지 시간 26일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370여 편의 국내 국제항공편이 결항돼 승객 4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는 30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신 기자 등 회의 관계자들의 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프로축구팀 최대 라이벌 간의 남미 축구 결승전을 앞두고 일어난 폭력 사태의 불씨는 경기 연기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Acá el problema se llama mafia de las barras en el fútbol argentino, donde obviamente estos no son los primeros episodios. Y como te repito, IMF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예상되는 상황. 아르헨티나 정부는 치안을 위해 각국 정보당국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nline y estamos recibiendo informaciones que puedan ser importantes. Hemos realmente armado una comunidad de carácter internacional.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2만 2천여 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회담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 지역의 교통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보름여 전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피해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자체가 무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입주를 고사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에게 제공될 임대주택입니다. 방 2래, 화장실도 따로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에 비해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32명 중 절반도 안 되는 14명만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고시원까지 찾아가고 이렇게 사업 설명도 드리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치 않거나. 불이 난 고시원 주민들은 대부분 종로 일대 인력사무소를 통해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데 제공될 임대주택은 도봉, 중랑 등 서울 외곽이어서 너무 멀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아침에 오전 5시 반에 나가야 돼요. 멀어져버리면 차를 타야 되니까요. 한 달만 되기만 깨져요.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을 쓸 수 있는 건 6개월. 반년 살려고 이불이나 냉장고 등 세간살이를 마련하는 것도 이사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6개월 그거 하던 날에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걸 또차 대절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또 미심한 기가잖아. 결국 다시 선택한 곳은 또 다른 고시원입니다. 거기나 여기나 옆에서 숨소리 다 들리고 여건은 다 똑같은데 그래도 어째요? 갈 데 없으니까 있어요.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사는 주거 빈곤층은 전국에 114만여 가구. 인권위 조사 결과 대부분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처럼 보증금이나 일터와의 거리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등을 마다하고 현재 사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내년부터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노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등 제한 요건이 높아지는 건데요. 상당수 차량이 운행 허가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통학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 초등학생을 태운 통학 차량이 줄지어 나옵니다. 한 달에 10여만 원의 요금을 받고 운행하고 있지만 연말이 지나면 상당수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통학 차량의 나이, 즉 차령을 내년부터 11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통학 차량 종사자들은 새 차를 교체하고 싶어도 통학 차량으로 주로 쓰는 승합차가 이젠 생산도 되지 않는다며 차량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차가 나오면 우리는 사서 할 거고, 저는 새 차 끌고 다니고 싶지, 집에 여행 차 끌고 다니고 싶은 저는 없거든요.
하지만 국토부는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통학 차량 2만여 대에만 촬영 제한이 적용돼 중단 여파가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5년 7월 법령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통학 차량 종사자들은 국토부 설명과 달리 허가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불법 차량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0만 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80%가 노후화 이유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통학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청년 작가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경기도 지역 청년 작가들이 삶과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힙합 음악에 맞춰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춤을 추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87년생 현지훈 작가가 수원시 행궁동 인근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삶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영상입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과 무력감을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그게 되게 슬펐어요. 뭔가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막상 보면서 뭔가 인생의 삶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서 좀 감동적이었던. 86년생 박수환 작가는 아파트를 부적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림을 그린 종이와 물감 모두 실제로 부적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아파트를 간절히 바라는 젊은 세대들의 욕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식주의 주가 살주가 아니라 빌주와 더 가깝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그 부적의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작업하였습니다. 화려한 장신구와 선글라스에 가려진 어색한 웃음. 선글라스에 적힌 건 젊은 세터민이 직접 쓴 문구입니다. 젊은 세터민에게 대한민국은 희망과 욕망, 판타지적 상상이 결합된 공간입니다. 84년생 김지희 작가는 세터민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유와 삶을 돌아봅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작가 발굴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수원과 오산, 화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고민을 개성 있게 드러냈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작가들의 그 시선이라든지 그 의식 세계가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작가 발굴 프로젝트 특별전은 내년 2월 하순까지 수원 시립아이파크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밀려 지역 서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복합 문화공간 형태로 갖고 나가는 한 지역 서점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서점 매장 한쪽에 음악 공연이 가능한 무대와 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엔 한 신진 화가의 전시회가 내걸렸습니다. 1000제곱미터 가까운 매장 면적 가운데 약 40%가 문화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는 주체가 협동조합이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주민들이 한데 모이는 사랑방을 연상케 합니다. 개점 초기 비어있을 때가 많았던 이 갤러리 공간은 요즘 이용 문의가 몰리면서 내년 3월까지 전시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현재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회원만 310여 명. 2009년 인천의 한 독서 모임에서 발전한 협동조합이 지난해 9월 서점을 차리자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불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공동체의 협동으로서 조합을 이꾸는 것도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서점 한 곳에 마련된 세미나실에서는 독서 토론 등 소모임이 항상 열리고 주말에는 전문가 강연도 준비됩니다. 각종 문화 프로그램은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여기는 그게 다 가능해지거든요. 이쪽에서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인천시로부터 올해 지역서점 활성화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서점이 시민의 자랑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으로 뿌듯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대형 서점이 주류를 이루는 지금
지역 서점이 풀뿌리 문화공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영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산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동작대로가 희망적입니다. 사당역 사거리 부근이 비록 밀리고 있지만 남태령 고개 부근은 어제보다 비교적 수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마장방향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이후까지와 반대 성산방향 홍남교와 성산램프 진출로에서 지체와 정체며 왕산로 투심안 쪽 신설동 로터리 이전부터 동묘암역 사거리 부근까지 정체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창동길 신영삼거리 이전부터 북악터널 통과할 때까지 정체며 증산로 보시는 화면 증산역 부근을 비롯하여 전 구간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규모 집회 후 도로 행진이 예정돼 있으며 여의도 국회 앞에도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역시 소규모 집회지만 집회와 행진으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로 통신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통신 장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마비로 이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TV, 카드 결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 경비 전화와 일반 전화가 작동하지 않고 112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병원 통신망이 엉망이 되고 용산 국방부 전화망이 두절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통신마비가 곧 국민 안전과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통신 대란은 또한 해킹과 테러의 위험과 함께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아울러 전자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자기파 EMP탄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터질 경우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전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사용하던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회로가 있는 모든 장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 금융과 부동산 정보마저 사라집니다. 사회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순 화재로 인한 통신 마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줬지만 막상 관리는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통신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행 소방법상 지하구 길이가 500m 이상일 경우에만 스프링클러와 같은 연소방지 시설과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갖추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KT 아현지사가 통신 장비를 분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도 없이 네트워크 유지보수 자회사 직원들에게 관리를 맡겨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IT 강국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과 보안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이번 통신 대란에서 보듯이 결국 사회적 재앙을 낳게 됩니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답방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오늘 새벽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인사이트-5는 앞으로 지질 조사와 내부 온도 측정 등 화성의 내부를 탐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북미 지역에서 14,000여 명을 감원하고 일부 공장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 파산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력 감축입니다. 전역을 2달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다친 동승자를 현장에 놔둔 채 자리를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은 종일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지겠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쪽 지역으로는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50m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광주,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 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